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은행을 다니셨던 아버지와 유치원 교사이셨던 어머니 아래서 외동으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많은 것들을 혼자 해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어려서부터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해서 종종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하지만 바쁘신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름 힘들고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그래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여대 영문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꾸준히 건강관리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한층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장밋빛으로 보였던 제 전공이 막상 졸업을 앞두니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결국 대학원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광고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일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인지 직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얼굴도 예쁘장하고 집에 여유도 있으니까 얌전히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는 건 어떠냐고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 했지만 저는 꼭 저만의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광고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쪽 일이라는 게 원래 일은 엄청 많은데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을 무렵 사실 이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엄청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와 자주 거래하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호감 가는 외모의 서글서글한 성격 때문에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성으로서의 특별한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업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남편과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봐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서로 정이 많이 들었고 그게 이어져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데 사귀기 전에도 늘 일이 늦게 끝나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쉬었다 하자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하루가 다르게 빠져들었고 2년 정도 만난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역회사를 다니셨던 시부와 전업주부였던 시모 밑에서 일남 일녀중 맞이로 자랐다는 남편에게는 10살도 넘게 차이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늦둥이 여동생이라 그런지 남편이 엄청나게 애지중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안 좋은 일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좋더라고요. 요새 뉴스에 보면 가족 간에 안 좋은 뉴스도 많은데 시댁은 모두 서로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모두에게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인지 나이 어린 신우가 하는 행동들이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였지만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댁에 몇 번 왕래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신우가 꼭 그렇게 저를 훑어보고 이건 어디 거예요 하고 묻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없던 여동생이 생긴 것 같기도 해서 귀엽게만 느껴졌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꼭 뭐가 마음에 들면 남편한테 오빠 나도 저거 사주면 안 돼? 하고 조르더라고요. 제가 앞에 버젓이 있는데도요. 문제는 신우가 그러면 남편이 알겠어? 알겠어? 오빠가 사줄게. 그러지.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물건이 옷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팔찌나 귀걸이면 언니, 그거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제가 얼떨결에요. 여기 한 번 해봐요 하고 2~3번 건네준 적이 있어요. 그러자 좋다고 그걸 팔에 귀에 걸치더니 남편을 보면서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거 나 주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코앞에서 버젓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거나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 안 된다고 딱 잘라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군요. 자기도 난처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요. 그렇게 솔직히 처음엔 2번이나 팔찌랑 귀걸이를 뺏겼습니다. 게다가 저희 셋이 그러고 있으면
시모랑 시부는 쟤들은 사이도 참 좋다면서 우리 며느리들 애가 양보도 잘하고 심성이 곱다 그러셨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은 절 바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저도 어쨌든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똑부러지게 행동을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이후로는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결혼 비용이나 혼수, 예물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검소하게 하길 원하면서도 혼수만큼은 생략 없이 할 건 다 했으면 좋겠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만 검소하게 하는 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벌써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한 이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그럼 혼수 다른 건 생략하거나 줄이더라도 신우한테만큼은 신우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이럴 때 점수 따면 좋잖아 하면서 둘이 자매처럼 지내려면 윗사람이 먼저 베풀고 들어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고요. 이때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점수를 따도 시부모님한테 따는 게 맞지. 내가 왜 신우한테 점수를 따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한테 이미 그 가방을 제가 사주기로 말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는 우리 집에서 안 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애니까 자기가 이번에만 좀 맞춰줘라며 저한테 부탁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혼수는 일체 다 생략하고 신우 가방만 하나 사주고 말라고 했어요. 대신 당신 돈으로 사주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어른들을 무슨 납치로 보냐고 하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우가 엄청 속상해할 텐데라며 걱정하는 남편을 보고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여동생이라도 그렇지 뭐 저렇게 눈치를 보나 싶더군요. 결국 양가에 딱 필요한 혼수와 예단만 하고 허례허식은 생략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자리에 입을 뚱하니 내밀고 있는 신우가 눈에 보이긴 했지만 결혼식 당일날 신우 신경 쓸 정신은 없더라고요. 신우가 그 이후로 저한테 거리를 둔다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신우 눈치 보고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반반 부담하는 거였어요. 생활비나 경조사 비용 등이 해당이었어요. 집은 원래는 아파트를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청약에 응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20평으로 작은 아파트였지만 머무는 동안 관리비만 내면 되었으니 저희에겐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사실 시댁의 경우 저희를 도와줄 여유가 없기도 했어요. 시부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온 뒤 그동안 시모가 모았던 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 치킨집을 열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해만 크게 보고 장사를 접으셔야 했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 도움은커녕 오히려 남편이 벌어서 보태고 있는 지경이었죠. 남편이나 저나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기에 생활비만큼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여 서로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한 거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한두 달치 생활비 때문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요. 저도 단지 그런 사실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된 신우는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제가 이런 시국에 무슨 유학을 가냐고 말려봤지만 들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 신우의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였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난리더군요. 남편도 그럴 거면 네 능력으로 가라며 못 도와준다고 딱 선을 그었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신우를 말릴 힘도 그렇다고 도와줄 여유도 없었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땐가 신우가 미국으로 갔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슨 돈으로 갔냐고 하자 남편도 모르겠다며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공부한다 했다고 하더군요.
딱히 믿음은 안 갔지만 어쨌든 이미 갔다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저 몰래 은밀한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저희는 매달 1일 정해진 통장에 각자 150만 원씩 이체를 하는데요. 남편이 한 이틀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처음이라서 의아했지만 한 집에 살고 못 대먹고 그럴 돈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게 생각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남편이 제 눈치만 살살 보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왜 돈 입금 안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며 좀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 된 입장에서 무슨 빚쟁이 마냥 추궁하기도 그래서 그냥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어영부영 한 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한 달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어떻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털어놔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극구 아무 일도 아니라며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문제는 이런 일이 3개월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벌써 3개월째인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냐고 따져묻자 남편이 자기도 지금 죽을 맛인데 저까지 그래야겠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동안은 그래도 남편이 미안해하고 하니까 저도 더 말은 안 했었는데 이제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자 생겼냐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서 털어놓을 테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다툼이 있고 이틀 뒤 남편이 출장이 잡혔다며 일주일 집을 비워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긴 출장을 가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출장 당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녀온다고 하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저도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강원도로 출장을 간다던 사람이 공항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목적지는 미국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동료에게 남편이 출장을 간 게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으로 간 거 맞냐고 하니까 맞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에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냐고 저희 남편이 부탁하던가요 하면서 따져 물었어요. 제가 그분께 남편이랑 이 일로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제발 솔직히 말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난처해하더니 자기가 말했다고 하지 말라면서 남편이 여동생 보러 미국 간다고 휴가 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여동생을 만나러 가면서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실망감이요. 일주일 동안 남편은 착실하리 많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지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 이상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서 퍼왔는지 모를 강원도 음식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나도 휴가 내고 강원도로 지금 갈까 하고 떠봤을 때는 자기 정말 지금 너무 바빠서 제가 와도 같이 1시간도 못 보낸다며 엄살을 떠는데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에게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남편 방을 뒤졌고 거기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미국 유학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생활하겠다며 떠났다던 신우를 남편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더군요.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남편 월급보다 더 큰 금액이 신우에게 들어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화가 난 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약통장은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었고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지를 한 것도 부족해 어떻게 신우에게 다 퍼줄 수 있었던 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니 공부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쇼핑몰과 외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 싶어서 분노를 억누르고 기다렸습니다.
1년만큼 길게 느껴졌던 일주일이 흐르고 남편이 집에 왔어요. 수요일 대낮에 제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남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면서 출근 안 했냐고 묻길래 나도 누구처럼 휴가 좀 내고 쉬는 중이야 라고 잔뜩 비아냥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왜 거짓말하고 신우 보러 간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신우한테 썼던데 왜 말 안 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사정하듯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미국에 갈 땐 정말 공부를 하러 간 게 맞는데 가자마자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상황이 꼬였다는 거예요. 신우보다도 어린 남자애라는데 신우가 그 남자한테 환장을 해서 가진 거 다 퍼주고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하나뿐인 여동생이 도와달라는데 어떤 오빠가 거절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한두 번 돈 보내준 게 다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보러 간 것도 하도 징징거려서 걱정이 돼서 보고 온 거라고요. 제가 청약통장은 왜 해지한 거냐고 하니까 신우가 차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차 사주느라 그랬대요. 한다는 소리가 청약통장엔 돈도 별로 없었다면서 주인도 없는데 방까지 뒤진 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저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아나무인 태도를 보고 있으니 내가 뭐 한다고 이런 남자랑 미래를 꿈꾸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나한테 안 준 450만 원부터 일단 언제 줄 건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또다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 개털이지? 라고 물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기에 시끄러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어차피 지금 너 써있는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 집인 건 알지, 개털아. 라고 하자 저한테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치대요. 그래서 차라리 네가 바람을 핀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동생은 뭐 떼낼 수도 없잖아 라고 제가 받아치자 저더러 같은 여자끼리 이해도 못 해주냐면서 저더러 네 친동생이어도 이럴 거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우를 질투하다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기에 제가 옆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서 남편 머리통에 던지면서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당장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네 여동생이 내 친동생이었음 벌써 정신 차리라고 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도 남았다고. 내 동생이 아니라 네 동생이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내는 줄 알라고 했네요. 리모컨의 정통으로 머리를 맞은 남편은 어지간히 놀래는지 캐리어를 들고 다시 혼자 저 들으라는 듯이 미쳤네. 미쳤어를 반복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곤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인터넷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고 가능하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해준 말대로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아무래도 적금까지 해지해가며 여동생에게 빼돌린 정황 등을 보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건 남편임에 분명했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덕분에 이혼에 더불어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내놓게 생겼습니다. 애가 있었다면 생활비에 양육비까지 애가 다 클 때까지 받았겠지만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혼한다는 말에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재산이 따로 없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거나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친 사람 마냥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조정기간 동안만큼은 그 시절 제가 좋아했던 그때 그 사람으로 돌아와 저에게 엄청 잘했어요. 매일같이 저에게 용서를 빌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제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죠. 앞으로 여동생을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며 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건 물론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연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였으니 사소한 정에 휩쓸리지 말고 제가 정한 대로 결정 되돌리지 않고 위자료도 전부 받을 거고 이혼도 되돌릴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아줬습니다. 결국 끝끝내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본전 생각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 여동생 주려고 그러는 건지
이건 자기가 선물해준 거 아니냐며. 이건 자기 거라고 마지막 남은 옷까지 몇 개, 가방 몇 개를 두고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추한 본 모습을 보니 제 마음 돌리지 않은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또 바뀌지도 않을 남자를 이번에는 진짜일 거다 믿으면서 살 뻔했네요. 친정부모님도 그런 집안에서 저만 혼자 이방인 마냥 겉돌봐야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을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고 장하다고 해주시니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받은 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이고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나 마음고생에 비할바 못 되지만 독하게 받아내서 앞으로 더 힘들 남편과 시댁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저 스스로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헤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동안은 여유도 찾고 제 인생에만 집중해서 살아볼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